자, 이번 시간은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에 대한 소위제 도시군 객시설 사업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주제가 있었죠. 바로 용어, 자, 기반 시설을 설치하자고 해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요.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같이 묶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 이란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반시설의 분류 등에 관한 주제가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분류라고 하는 거, 세분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슈가 되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4번. 자, 지금 한 5, 6년 사이에 4번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주제.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기반시설의 분류 7개 그룹으로 분류가 되죠. 그 중에서 지금까지 문제는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이것만 외우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게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자, 이것도 그래요. 요거 2개 외우기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해서 보건위생시설, 삼겹살 먹다 죽어버린 케이스에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의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에서 이렇게 2가지 주제. 요걸 섞어서 뒤죽박죽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는 개념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천은 방제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하수도는 수질화자 환경기초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다. 폐차장 지난번 시험에서 교통시설의 일종으로 예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장사시설을 공간시설로도 출제해서 포인트를 삼아 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시설끼리 연결하시오, 환경기초시설끼리 연결하시오 이렇게도 이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겠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건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기반 시설의 분류라고 하는 것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분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도로는 7개의 도로로 분류가 되고요. 광장은 5개의 광장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동차 정류장 외울 수가 없어요. 지난번 시험에서 자동차 정류장 아닌 것을 고르시오. 교통광장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논의를 도로, 자 광장 쉬운 것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정도까지 묶어서 지금 5년 사이인가 6년 사이 4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가 좀 또 분석해 드릴 텐데 이런 구조 봐야겠고요. 자, 기반 시설의 설치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과정에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정 계량도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기본 구조 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 설치라고 하는 거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몇 개 안 됩니다. 한 200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다 틀린 편. 항상 시험은 예외만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편. 다만 맥락을 보게 되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이제 민간이 알아서 잘 설치하기 때문에 그때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지문 몇 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의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주된 이슈가 되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과정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양은 정말 방대한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딱 한두 개, 몇 개씩 주제 가지고 딱 끊어서 가셔야 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과정, 기본적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있게 되면은 자, 시행자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군수 도지사, 국토부 장관과 같은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 이건 다 사이드 쟁점. 바로 비행정청, 그중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애들이 이슈가 됩니다. 원래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뭐가 있다고요?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이 비행정청이라고 하는 거, 비행정청 중에서 공적인 주체 동의받지 않고도 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7년 동안 2번 답을 뽑아요. 겁나 쉬워, 답은. 근데 나머지 지문 4개가 개 쌍욕 나올 정도로 어렵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푼다는 느낌보다는 최소한 이 아이가 7년 동안 2번 답을 뽑았다고요. 겁나 중요하니까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으로 다 동의받지 않고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자, 시행자 보호 조치 등 관련해서요.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다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할 때 수십 개 공구로 쪼개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분할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나오는데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바로 수용에 관한 부분이고요. 27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수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면은 수용 가능한 시기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으면 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도로 만들 때, 학교 만들 때, 공원 만들 때 땅을 뺏어낼 수가 있다. 보상을 주면서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절차를 보게 되면, 자,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인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 진행을 뭐라고 한다?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라고 하는 거, 자, 있게 되면, 즉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이 고시되면, 세목고시 있으면 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실시계획의 고시, 세목고시 해서 실세 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문제 섞어서 내지 않으니까 무식하게 뒤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실시 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행정심판 최근에 안 나왔었고요. 22인가 나왔었는데,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게 됩니다. 수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일정한 또 일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준 지정 한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해서 지정 한자에게 어떻다?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외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행정심판 누구한테? 지정 한자. 더럽게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몇 번 외우다 보면 겁나 쉬워. 그리고 뒤를 보셔야 돼.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 행정청이 시행자의 경우 그냥 직근 상급 행정기관 따로 법에서 얘기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던져주게 될 때 비해서 여기서는 지정 한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이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 둘, 세 개 외우셨나요? 첫 번째,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실세 고시 있으면은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뭐라고요?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지정 한자에게 제기한다.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답을 외우고 가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 D만 쓱쓱쓱 보다가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 모를 애들이 있고요. 잘 모를 애들은 답 아니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툭툭 치고 가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최근 마지막에 구성이 됐던 게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해서 출제 포인트가 있었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의 확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허가, 인가 이렇게 도로 만들어도 좋아라고 사인해 주는 게 실시계획 인가라는 개념이 될 텐데, 인가에 있어서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조건부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바로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키워드 이행 보증금. 이행 보증금 관련한 주제가 최근 7년 동안 3번 구성이 됐어요. 여기서 한번 개발 행역화돼서
두 번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일단 맥락 접근하실 게 돈을 받는 이유, 자, 나 이렇게 도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인가 신청을 했을 때 바로 지역 주민들은 민원 발생하지 않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인간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때는 바로 이행 보증금을 지켜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조건부 인가에서 파생되는 주제 믿을 수 있는 자에게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자체 어떻다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자, 한 번 24일 때인가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자, 바로 도시군 객시설 사업의 등 비용 부담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게 어디서 도시개발법, 국토개혁법, 정비법 세 군데에서 비용 부담이 한 지금 5년 사이 3번 출제가 됐었나? 한 6년 사이 3번인가 나왔는데 그냥 항상 공통적인 이슈가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머지 다 잊어버리시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걸 틀리게 뽑으려면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사람 기재부 장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봐봐요. 이게 얼마나 깁니까? 이거 읽다가 죽습니다. 그래 죽여요. 답이 안 나오는 파트가 이 파트. 근데 바에 따른다.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앞에 누가?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요, 10초 안에 읽고 틀리고 맞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주제는 답이 정형화 되어 있는 게 원래 이런 식입니다. 이 도시군 객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 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시행자는 이 도시군 객시설 사업 등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지자체 행정기관의 장에게 바로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담을 요구했을 때 같은 지자체다, 같은 도 밑에다라고 했을 때 의견 일치가 안 되게 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될 테고 근데 하필 그게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내지 않고 마지막 문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 그냥 외우고 날리시면 돼. 자,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통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주제 이게 지금 6년 동안 4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겁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출제 이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요게 이제 29회 된가 답이 됐으니까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땅 밑에 큰 구멍을 파서 전기, 가스 등등등을 쳐넣기 위한 큰 구멍을 공동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구지신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28회, 29회 150만, 200만 계속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 요걸 출제 쟁점 삼았는데 여기서 문제 어렵게 구성하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신도시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구지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지난번 문제에서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가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지금 이제 살붙어서 뭐라고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요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 200만 제곱미터 초과 구지신 이런 게 하나 이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치라고 하는 거 설치 대상이 뭐냐?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출제 이슈. 두 번 답이 됐어요. 최근에 바로 심의라고 하는 거. 공동구가 설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공동구가 설치가 됐다고 했을 때 그때 나오게 되는 게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뭐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외울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 공동구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심의라는 과정을 거쳐서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심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설치하는 게 두 가지가 있게 돼요. 가스관, 하수도관. 그래서 지금 이제 가스관, 하수도관을 쟁점을 삼아냈는데 사실은 출제 이슈는 심의라는 개념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심의라는 개념의 주안점.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심의가 필요하다, 심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구성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필요하다, 가스관, 하수관. 심의가 필요 없다, 나머지는 다 어떻다, 심의가 필요 없다. 박스형 문제 구성하면서 다음 중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끼리 연결한 것 또는 심의가 필요 없는 것끼리 연결하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중간에 헷갈리게 뭐 열수성관, 중수도관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축축 던져치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선 총 4문제인데 그중에 한 문제는 지저분한 문제 별 의미가 없었고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스관,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거 다 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개념을 삼아내게 돼요. 나머지 마다마다 5년마다 이런 것들은 10년마다 나오고 매년도 나오는데 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해설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서 공동구 관리자 안전점검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비우고 가셔야 돼. 지금 2개 외우기도 더럽게 힘들어. 그래서 확률 높은 쪽에 베팅을 하셔야 돼.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 구역, 지구, 신도시라고 하는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관,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관,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공동구에 관한 주제. 마지막 쟁점이요. 매수 청구 실효 등의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실효부터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여기가 지금 실효가 이슈가 되어 왔는데 일단은 매수 청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수 청구 27회 마지막 구성이 됐었고요. 워낙 기본적인 맥락 중에 하나가 매수 청구해서 일단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거는 나와도 답은 안 돼요. 도시군 객시설 결정에 고시 1로부터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때 실시객 인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다라고 했을 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0년 경과 사업 및 시행 그리고 지목대 마지막 실시객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즉 실시객 인가가 이루어지면 곧 사업에 착수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때 토지뿐만 아니라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건축물, 정문, 특물도 같이 묶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죠. 좀 어려운 게 매수 의무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안했던 사람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시행자, 아까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이런 동의 요건 없이도 토지공사 이런 애들이 시행자로 지정이 됐다라고 전제하면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그 시행자에게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개념.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여기까지는 워낙 질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나와도 답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오히려 숫자들이 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매수 청구했을 때요.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한편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면 둘 다 답이 됐어요. 그래서 6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이라고 한다. 것을 2년 내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를 3년 내 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 파트가 이렇게 좀 어이없이 출제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파트의 법조문이 정말 더럽게 깁니다. 아까 매수 청구 요건 이런 게 요약한 게 이 정도면 실제 법조문은 겁나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심플한 것들, 출제원들이 얘기 편한 게 6월 이내 매수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각각 지금 7년 사이 2번 답이 한 번씩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겠고요. 한편 또 하나 이슈 삼게 될 것이 자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현금은 이슈가 되지 않고요. 바로 예외적으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채권 보상 각서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케이스. 자, 지자체인 매수무자. 즉 만약에 비행정청, 아까 토지공사 등이 매수 의무자가 되면 이건 지방체인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해서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였을 때는 어떻다? 소위 채권 보상이 가능한데 원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그건 요즘엔 거의 구성을 안 하고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그 금액 부분은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어떤 사람이 매수 청구를 했는데 1억짜리 토지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매수 청구를 했다라고 전제하면 7천만 원까지는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3천만 원. 이 금액 가지고 3천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을 초과하는 금액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 보상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겠고요. 그 외에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사이드 지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주요 이슈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할 것, 2년 내 매수해 줄 것, 채권 보상할 수 있는 케이스 다시 지자체 매수 의무자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비업무용 토지 그 가액이 3천만 원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서 강제로 뭘 할 수 있다?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고요. 자, 마지막 주제가요. 예외적 개발 행위 허가에서 여기서 필요한 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요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이걸로 다 귀결이에요. 해서 지금 매수 거부 결정을 했습니다. 자, 매수 거부 결정을 했거나 또는 매수 결정을 통지하고 2년 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2년 내 현금도 채권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됩니다. 용적률제로 건폐율 제로로 했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3층, 자, 이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을 허가를 받아서 다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토지에는 항상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인데 이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의 설치를 허가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머지는 공작물이 한번 구성이 되는데 큰 의미는 없었고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이것도 그래요. 이게 이제 출제위원들이 건축법 시행령의 건물의 종류를 다 외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법조문대로 내다 보니까 이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보겠고요. 자, 마지막에 실효 얘기예요. 실효 얘기가 상당히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고 복잡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딱 한 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은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하여튼 이게 이제 법 개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문제 예상 문제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거는 출제 빈도가 너무 높아요. 맨날 20년 대신에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나왔던 사례가 있었고 30회 때는 괄호넣기 문제 20년하고 다음 날 괄호넣기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어떻다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뭐랑 연계가 되냐면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에서 실효가 돼서 풀리게 되는 땅은요, 앞에서 용도구역 중에서 공부했던 도시자연공원구역 요거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이니까 2021년이에요. 그래서 20년 된 땅들이 드디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지 2001년도인가 만들어져서 2021년도가 되게 되면 전국의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에서 풀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게 아마도 이슈 삼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 아이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런 얘기, 실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시험과는 별 관련은 없고요. 어찌됐든 이 문제가 30회 때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겁나 지문에 많이 나오니까 이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가셔야겠고, 자, 오늘 여기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성비 계량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가지고 관련된 쟁점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